왕세자를 살리지 못하면 모두 참수하겠다! 왕세자를 살린 건 명의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깨진 뚝배기 하나였습니다. 이 뚝배기를 누가 버렸느냐? 왕의 분노가 수라간을 찢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 여인을 짓밟던 상궁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뚝배기. 도대체 저 낡은 그릇 하나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왕이 저토록 분노한 걸까요? 그 시작은 12년 전이었습니다. 깊은 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산에 비단 옷은 찢어졌고 등에는 칼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한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습니다. 산고리 과부 봉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사내를 살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그런데도 야담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세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삼도 녹용도 소용없었습니다. 어이들은 밤새 뜰 앞에 무릎을 꿇었고 궁궐 안팎은 숨죽인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은 손수 아들의 손을 붙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런데 궁궐 전체를 뒤흔든 것은 눈부신 명의도 천상의 영약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젊은 과부가 들고 온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 하나였습니다. 이 뚝배기를 전하다 한 자가 누구냐? 왕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 그 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갈대밭에 인적이 끊겨 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에 갈대들이 서걱서걱 울어대는데 그 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봉순의 눈앞에 쓰러진 청년. 20 남짓되어 보였습니다. 고운 비단옷이 붉게 젖어 있었고 등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청년은 신락 같은 목소리로 봉순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싸늘했는지 봉순은 훗날까지도 잊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청년은 숨이 점점 약해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봉순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고운 비단옷, 이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갈대밭, 자객이 있다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고 관군이 뒤를 쫓고 있다면 지금쯤 갈대밭 입구를 에워싸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살리면 죽는다. 뼛속 깊이 그 말이 울렸습니다. 게다가 봉순은 과부였습니다. 산골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낯선 사내를 들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내를 데려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 뻔했습니다. 부정한 년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봉순은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가져올 것이 무엇인지를.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딱 한 발자국만 떼면 됐습니다. 그런데 봉순의 눈에 청년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치맛자락을 쥔 채 힘없이 늘어진 크고 싸늘한 그 손. 봉순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의 싸늘한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봉순은 천천히 청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순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정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봉순의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봉순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갈대들이 봉순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찬 이슬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치맛자락이 갈대 밑동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에 찼고 어깨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봉수는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만 붙들고 그냥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청년을 눕히고 상처를 동여매자마자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봉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횃불빛이 번졌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봉순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청년의 붉게 젖은 비단옷, 마루에 흘러내린 핏자국, 상처를 동여매었던 헝겊, 어느 것 하나 숨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봉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옷을 돌돌 말아 뒤껴 장독 밑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루의 핏자국을 치맛자락으로 닦아냈습니다. 청년을 아랫목 깊숙이 밀어넣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낡은 소미불을 한 겹 더 얹었습니다. 숨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올까봐 이불 끝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쾅쾅쾅. 문 열어라. 봉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을 무릎에 얹고 앉았습니다. 표정을 골랐습니다. 놀라지 않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 셋이 봉순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수상한 자를 봤느냐? 고운 옷을 입은 청년이다. 봉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새 이 집에 드나든 자가 없었느냐?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내들이 봉순의 어깨 너머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텅 빈 아랫목, 꺼져가는 화롯불. 봉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랫목 이불 밑에서 청년이 기침이라도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발로 툭툭 걷어봤습니다. 장독을 열어봤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 서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사내들이 나갔습니다. 봉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리 가지 않은 그들의 발소리가 밤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이 낯선 청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곁에 앉아 이마에 열을 식혔습니다. 잠 한숨 자지 못한 채로 봉수는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구일까? 어쩌다 이 밤 갈대밭에 혼자였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선의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청년의 열은 사흘이 지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산에서 캐온 것들을 모두 다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봉수는 방 안을 이리저리 눈으로 훑었습니다. 팔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어머니와 둘이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빈 방이었습니다. 결국 봉순의 눈길은 시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위에 놓인 약초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죽은 남편의 제삿날마다 조금씩 모아온 이 집안 마지막 숨줄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주머니가 없으면 겨울을 나지 못한다는 것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손이 갔습니다. 봉수나, 그건 안 된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녀는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 등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 봉수는 약 다리는 내내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을 때 봉수는 조심스럽게 청년의 입에 숟가락을 댔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청년이 삼켰습니다. 봉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 살고 싶어 한다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수상한 사내가 있다더라. 처음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봉수는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개들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이다. 관군이었습니다. 봉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잠든 청년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야 해요. 청년은 아직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봉수는 이를 악물고 청년의 팔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횃불이 번졌습니다. 도망친다. 잡아라. 봉수는 뛰지 못했습니다. 장정을 부축한 채로는 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이 찢어질 것 같았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이 헛디뎌졌습니다. 그래도 청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의 손이 봉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나를 살립니까? 봉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저 말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요. 관군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봉수는 그제야 바위 뒤에 청년을 기대어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봉수는 청년을 더 깊은 산자락, 빈 토굴로 옮겼습니다. 집은 이미 관군의 눈에 띈 곳이었습니다. 매일 밤 몰래 토굴을 오가며 죽을 끓여 날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믿지 않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봉수는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지나치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 괜히 먼 길을 돌아가는 사람, 수군거림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칠복은 봉순이 이 마을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의 겨울, 집에 땔감이 떨어졌을 때 말없이 지게에 나무를 지고 온 사람이 칠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눕던 해에는 산삼 한 뿌리를 캐다문 앞에 두고 간 것도 칠복이었습니다. 제삿날이면 제일 먼저 찾아와 술 한 잔 올리고 봉순의 손을 잡고 잘 버티고 있다고 말해준 사람. 그게 칠복이었습니다. 봉순은 칠복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숨이 고르게 돌아올 무렵 칠복이 봉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너털웃음을 지으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봉순아, 내가 비밀을 지켜주마. 힘들지? 봉순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리쌀로 밥을 지어 칠복에게 한술 내밀었습니다. 칠복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의 마음속에서는 봉순이 밥을 짓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저 청년. 온 나라가 찾는 자라면 그 현상금이 얼마일지. 칠복은 밥을 씹으면서도 그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귄 이웃의 얼굴이 이 현상금 앞에서 천천히 흐릿해졌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일어서더니 마당을 나서기 전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봉순아, 나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냐. 넌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봉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싶었습니다. 봉수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등을 펴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들이 봉순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봉수는 끌려 나오며 어둠 속에서 칠복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배신할 때 눈을 피한다는 것을. 칠복은 없었습니다. 밥 한 술을 나눠 먹은 그 자리에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수는 역적을 숨겨준 부정한 년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내 년이 그 자를 팔아 팔자를 고치려 했구나. 돌팔매가 빗발치는 가운데 봉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 봉순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누군가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작은 몸이 맥없이 넘어졌습니다. 봉순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관군이 봉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로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봉순은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봉순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눕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봉순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순이 손을 꼭 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평판도 명예도 하나 남은 쌀독도 그리고 시어머니마저 떠났습니다. 이제 봉순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며칠 뒤였습니다. 봉순의 집 앞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말끔한 사내였습니다. 관군도 아니었고 자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서서 봉순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내 넘기시오. 봉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 풀었습니다. 은전이 쏟아졌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소. 봉순의 시선이 은전에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 텅 빈 쌀도, 차가운 방,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돌팔매,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내가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넘기면 당신은 살고 그 사내는 죽습니다. 사내는 웃었습니다. 안 넘기면 당신이 죽습니다. 봉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전을 봤습니다. 청년이 누워있는 방문을 봤습니다. 다시 은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로 은전을 밀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 잃었습니다. 더는 못 잃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봉순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은전은 마루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봉순은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청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열이 있었습니다. 봉순은 그 열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청년의 열이 완전히 내리고 숨이 고르게 돌아온 어느 저녁. 봉순이 계피 호박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군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묵직하고 더 정제된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관 셋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봉순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를 모시러 왔습니다. 봉순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저하. 그 한 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봉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랫목에 기대어 앉은 청년이 봉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인지 고맙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봉순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봉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봉순의 집 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관군이 아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봉순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크게 소리쳤던 그 남자였습니다.
내년이 팔자를 고치려 했다고 가장 먼저 돌을 집어들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봉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살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배신당할 수 있었고 또다시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봉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도 봉수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네 곁으로 몸을 낮추고 손을 뻗어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숨 쉬고 있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계절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더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버텼습니다.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가 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잘 됐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세자가 궁으로 돌아간 뒤 곡기를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세자였지만 궁으로 돌아온 뒤로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들어와도 외면했고 문 안을 들이러 온 내관도 내보냈습니다. 세자가 기억을 되찾기 전날 밤 홀로 중얼거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손이 따뜻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곁에 있던 나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자는 그 말을 한 뒤로 더 오래, 더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계피 호박죽이 먹고 싶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수락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순이 끓인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소식을 듣자마자 뚝배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혼례 첫날 장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이가 2군데나 나갔고 그름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봉순에게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 전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쌌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궁궐 문 앞이었습니다. 위병이 봉순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들어오려는 게냐? 봉수는 세자가 불렀다고 했습니다. 위병은 비웃었습니다. 저하께서 이런 촌년을 불렀다고 썩 물러나라. 봉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빌었습니다. 위병은 외면했습니다. 1식경이 지났습니다. 2식경이 지났습니다. 봉순의 무릎 아래 돌바닥이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3번의 거절 끝에 겨우 전갈이 닿았습니다. 세자의 확인이 떨어지고 나서야 봉순은 궁 안으로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번쩍이는 기와 술을 놓은 옷자락들. 지나치는 나인들이 봉순을 흘끔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금칠이 번쩍이는 수라간, 기름기가 흐르는 전복과 능이버섯, 고운 빛깔의 식자재들이 반듯하게 손질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은 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 한가운데 흙먼지를 뒤집어 쓴 봉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쭈글쭈글한 늙은 호박 하나.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최고상궁 김상궁이 코를 트어막으며 봉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디서 이런 박고락 냄새가 진동을 하느냐? 감히 이런 천한년이 저하의 수라를 짓겠다니. 나인들이 소매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서 유독 웃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집궁한 듯 어려 보이는 나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봉순의 손등을 봤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손. 그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봉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나간 뚝배기와 쭈글쭈글한 늙은 호박. 여기까지 오는 내내 가슴에 꼭 품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상궁이 발길질로 뚝배기를 걷어찼습니다. 챙크랑 뚝배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봉순이 손을 뻗었고 깨진 조각이 손가락 끝을 베었습니다. 봉수는 피가 죽에 떨어질까봐 황급히 치맛자락으로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이 중마는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수락안에 들이느니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김상궁이 봉순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런 것들이 살려놓은 목숨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인이 자신도 모르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봉순이 손에 손수건을 건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상궁의 눈이 그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찰싹. 어린 나인의 뺨에 손자국이 붉게 올랐습니다. 감히 어딜 나서느냐? 수라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봉순은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도 봉순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봉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괜찮으니 나서지 말라고. 당장 인연을 끌어내라. 나인 둘이 봉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봉순은 버텼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을 바닥에 기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고 돌의 냉기가 이마를 파고들었습니다. 봉수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화덕 하나만 빌려달라고. 죽 한 그릇만 끓이게 해달라고. 이 죽을 끓이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봉수는 이 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린 나인이 수락한 구석을 살폈습니다. 김상궁의 눈을 피해 봉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좋은 땔감 몇 개를 봉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낡은 화덕 쪽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봉순은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봉순은 그 땔감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수라간 한 귀퉁이 낡은 화덕을 빌렸습니다. 봉순은 주워 담은 뚝배기 조각들을 받침 삼아 올리고 어린 나인이 쥐어준 땔감으로 불을 살렸습니다. 남은 호박을 썰었습니다. 치맛자락으로 동여맨 손가락이 아팠지만 계피를 갈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알싸하고 달큰한 계피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화덕 주변에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수라간 안을 가득 채우더니 무거운 냄새들 사이를 비집고 문틈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돌복도를 따라 흘렀고 궁녀들이 오가는 좁은 통로를 지났습니다. 굳게 닫힌 동궁전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왕은 동궁전 밖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하루가 다르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비의 밤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하는 무력함 앞에서 왕은 그냥 늙은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때 수라간 쪽에서 무언가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편 동궁전 안에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세자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기. 세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기억의 어딘가에서 그 향이 왔습니다. 차갑던 갈대밭, 자신을 부축하던 작은 어깨, 밤새 옆에서 잠들지 않던 그 여인. 세자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비켜라, 비키란 말이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세자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나인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세자의 눈빛에 아무도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내려가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라간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 향기가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을 뻗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세자의 시선이 화려한 금그릇들을 지나쳐 구석 화덕 앞에 쪼그리고 앉은 봉순에게 닿았습니다. 봉순은 세자가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죽만 젓고 있었습니다. 치맛자락으로 감싼 손으로. 저기, 은인께서 맞으십니까? 봉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대밭에서 싸늘하게 쓰러져 있던 그 청년이 이제 어엿한 세자가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봉순의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치맛자락 사이로 감싸진 손가락 끝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발을 받아들고 호박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죽을 삼키다 세자가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등이 너무 따뜻해서 죽는 줄 알았던 내가 잠이 들었습니다. 세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봉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이 수라간 문 앞에 당도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봉순의 손을 붙든 채 맨발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손을 치맛자락으로 감싼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선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깨진 뚝배기 조각들, 봉순의 감싸진 손, 웅크린 채 눈물을 닦지도 못하는 봉순의 등,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아들을 살려낸 이 여인 앞에서 왕은 그냥 한 아비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굳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아들을 살린 은인이다. 왕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수라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히 누가 이 여인의 손에 필 묻혔느냐. 김상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인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죽여주옵소서. 왕은 한참을 바닥에 뚝배기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무시했던 저 낡은 뚝배기 조각을 모두 모아라. 그리고 이들이 평생 그 조각 위에서 무릎 꿇고 반성하게 하라. 봉수는 깨진 뚝배기 조각들을 치맛자락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수라간을 나섰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봉수는 그 어떤 상도, 그 어떤 벼슬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내린 비단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산 아래 작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에 흰서리가 내려앉았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봉순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죽을 끓이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밥 한 술 내미는 것.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들뜨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죽을 끓였고 지나가는 길손이 허기지면 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봉순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봉순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말발굽 소리도 없이 주막 앞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봉순은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선 사람이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손의 온기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봉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봉순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수라간에서 뺨을 맞으면서도 손수건을 건네려 했던 그 어린 나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밀상궁이 되어 임금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봉수는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은인, 그날 갈대밭에서 저를 부축해 주셨을 때부터 제 마음속 어머니는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어가도 의장도 없이 그냥 조용히 찾아온 임금이었습니다. 봉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억누르고 삭혀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돌팔매에 깨진 뚝배기, 시어머니의 마지막 손, 수라간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던 그날의 자신.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평생 호박죽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내 어머니의 맛이다. 지금까지 야담학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